자, 앞에 첫 번째 동영상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제 선정, 제가 첫 번째 그 동영상에서 글쓰기의 모든 과정에서 이 과정을 거쳐라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이 주제 선정에서 유의할 점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지금 제가 몇 가지를 덧붙이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주제를 최대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좁게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었고, 그렇게 잡힌 주제에 대해서는 두 번째로 우리가 주제문을 작성하라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연습 문제라고 나와 있는 거를 제가 퀴즈로 내겠다라고 했었고요. 이어서 이제 주제가 잡히고 나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료 수집과 정리하는 겁니다. 이거 빼먹는 학생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쓸 게 없는 겁니다. 양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 나는 한 장 이상 쓸 게 없어요,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 이 과정을 건너뛰거나 제대로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라고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혹시 나도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 두 번째 나에 나오는 자료 수집 및 정리의 과정을 꼼꼼히 기억해 두었다가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특히 학술적 글 또는 긴 글을 쓸 때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교재가 있는 학생들은 31쪽부터 보면 되겠어요. 자료 수집 및 정리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됩니다. 자,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주제를 잡았잖아요. 내가 내 글 5장을 통해서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바로 주제였다면, 자, 이 두 번째 과정은 무슨 과정이냐 그러면 그 주제를 쓰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쓸 것이냐, 이거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전달하는 재료들을 모으는 과정입니다. 모으는 과정들. 이 재료, 어떤 재료를 가지고 내가 이런 집을 지으려고 해요. 이런 집을 지으려고 정했어요. 그러면 그 집을 짓는데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집을 지을 건가? 그 재료들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창도 가져와야 되고, 이렇게 세우는 기둥도 가져와야 되고, 벽돌도 가져와야 되고. 자, 그렇게 집을 짓는 재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이다. 이게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까지 익숙하게 배웠던 주제 다음에 나오는 소재를 찾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과정, 글의 자료 및 자료를 수집하거나 정리하는 이 두 번째 과정도 둘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 일단 자료를 모아야겠죠. 그죠? 내가 집을 지으려면 벽돌이나 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모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모을 것인가? 어떻게 모을 것인가? 물론 인터넷으로 살 수도 있고, 내가 발로 뛰면서 가서 타일 가게 가서 타일을 사올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료를 가져와야 됩니다. 자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과정을 두 번째 나에서 해줘야 한다. 주제가 잡히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줘야 할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을 보도록 합시다. 자, 자료 수집, 아까 제가 집을 지을 때 타일을 사려면 타일 가게에 갈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 우리가 글을 쓸 때 자료 수집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여기 지금 핵심어를 활용하라 라고 했었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얼마든지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는 자료 수집을 정말 발로 뛰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 가서 없으면 국립중앙도서관에 실제로 가야 되고 거기서 복사해 와야 되고, 또는 거기에도 없으면 무슨 국회 도서관에 가서 실제로 가서 내가 복사해 와야 되고 이랬었는데,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웬만한 정보들을 모두 다 수집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는, 자, 그런 사이트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국가전자도서관, 한국학술정보, 그 다음에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그리고 우리 학교의 학술정보관, 이런 데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기에 다양한 자료들이, 데이터베이스들이 여기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핵심어,
내 주제와 내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는 핵심어를 입력하면 핵심어가 들어가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모아줍니다. 보여줘요. 그래서 자료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자료를 수집한다고 하면 특히 대학에서 쓰는 레포트나 소논문이나 졸업 논문 같은 경우에 그 자료들은 어떤 자료들이 들어가느냐, 특히 문헌 자료의 경우 단행본 책이죠. 그 다음에 학위 논문이라고 하는 석사 학위 논문, 박사 학위 논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논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보고서를 쓸 때 이 단행본이나 학위 논문도 많이 보겠지만 더 많이 보는 게 이 소논문일 겁니다. 그리고 책이나 학위 논문은 길어요. 특히 이제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은 뭐 100쪽이 넘어가는, 박사 논문은 200쪽이 넘어가는 그런 긴 글인데 그런 긴 글은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제와 관련된 핵심을 넣어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이 소논문일 겁니다. 소논문. 이거 뒤에서 3장의 학술적 글쓰기에서 다시 나오니까 그때 또 중복적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될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자료를 수집한다고 했을 때 그때 문헌 자료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문헌 자료에는 책과 학위 논문과 소논문이 들어간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얼마든지 자료를 찾아낼 수 있다. 자,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국립중앙도서관 또는 국회도서관 이런 데를 직접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직접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고 자료를 찾을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에서는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다른 사이트들을 진입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진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명대학교 포털에 여러분 아이디를 넣고 진입을 하면 로그인을 하면 학술정보관이 뜰 거고요. 학술정보관을 통해서 다른 곳에 있는 소논문이나 학위 논문들을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어를 정해서 자료를 수집할 것, 그 다음에 만약에 비빔밥을 중심으로 한 한식의 세계화 현황 및 발전 방안이 주제라면 비빔밥 또는 한식 또는 세계화 이런 키워드를 넣어서 자료를 찾으면 되는데 자, 지금 제가 이 상명대학교 우리 학교 학술정보관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이것도 역시 나중에 그 3장에 학술적 글쓰기를 할 때 제가 우리 학교 학술정보관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는지 좀 더 자세한 그 이용 방법이 있는 그 파일을 올려주고 여러분들에게 보게 할 건데 그 전에 자, 여기 이제 기초적인 거니까 잠깐 보면 이게 우리 학교 학술정보관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기본적인 이 메인 화면은 이렇습니다. 이런 사진은 이제 조금씩 바뀌지만 그때. 자, 그러면 어디에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느냐? 그러면 여기 DB 통합 검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 화면이 여기 자료 검색 아래에 여기 지금 DB 통합 검색이라고 있을 겁니다. 자, 여기를 누르게 되면 이 소장 자료 검색은 우리 학교 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검색하는 거고 DB 통합 검색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여기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다른 곳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DBP나 이 아티클이나 또는 KISS라고 하는 이 국내 학술지나 앞에서 우리가 봤던 제가 목록으로 보여주었던 이러한 것들을 보여줘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뭐 KISS를 들어가겠다 또는 리스를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여기 리스라고 하는 학술연구 정보 서비스 이걸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여기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아예 이쪽에다 이렇게 빼놨어요. 리스를 아래에 보면 여기 들어가서 다시 들어갈 필요 없이 여기 아래 보면 학술연구정보서비스 리스라고 아래 여기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바로 리스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리스에 들어가면 이런 그 화면이 보일 거예요. 자, 이런 화면이 보이면 여기에다가 한식 또는 앞에서 봤던 한식 말고 뭐 내가 넣고 비빔밥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넣어서 이 키워드에 해당하는 학위 논문, 소논문 이런 것들을 찾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먼저 한식을 키워드로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몇 개를 찾아줬냐 그러면 9,400개, 9,406개를 찾아줬네요. 학위 논문도
1445개나 되는 학위 논문이 있고, 국내 학술지 논문이 국내 소논문입니다. 또는 국외 학술지 논문도 찾아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주는데, 이것도 역시 이건 통합 검색이면 전부 찾아주잖아요. 이거 내가 나는 이번에는 국내 학술지 논문, 그러니까 소논문만 보겠어. 그러면 국내 학술지 논문을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 학위 논문은 빼고 국내 학술지 논문만 찾아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넣어서 여러분들이 찾으면 돼요. 이렇게. 자, 찾으면 학위 논문도 찾아주고 국내 학술지 논문도 찾아주고 국외 외국의 학술지 논문도 이렇게 찾아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자, 이거 우리 교재에 보면 한식으로 검색을 했더니, 자, 이런 논문들을 찾아주었습니다. 자, 이런 논문들을 찾아주면, 논문이 만약에 100개의 논문이 나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찾고 나서, 키워드로 찾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이 100개의 논문 중에 필요 없는 게 있는가 이거를 봐서 빼는 겁니다. 내가 필요 없는 것까지 다 읽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키워드는 맞아서 논문을 찾아주긴 했는데, 리스에서 찾아주긴 했는데, 자세히 봤더니, 제목을 자세히 봤더니 내 논문하고는, 내가 쓰려고 하는 보고서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그러면 일단 버려야 돼요. 일단 버리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강혜정 홍승지라는 선생님이 2013년에 한식점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이라는 논문을 썼어요. 이거는 경영성과하고는 나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얘는 지워야겠죠. 그죠? 얘는 없애야겠죠. 그 다음에 권대영 선생님이 2011년에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식의 우수성, 기능성 연구, 세계화 전략이라는 논문을 썼는데, 이것도 내가 쓰려고 하는 것과 그렇게 큰 연관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어. 그러면 버려야겠죠. 그 다음에 2011년에 김미주, 오문영, 이희열 선생님이 2011년에 고급 한식당의 미주 지역 진출을 위한 레스토랑 선택 속성, 컨셉, 이런 건데, 이건 좀 내가 쓰려고 하는 것에 읽어야겠네. 그러면 이거는 둬야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것을 버리고 필요한 것만 목록을 남겨두는 겁니다. 그런 후에 이렇게 찾아서, 자, 아까 제가 여기서 키워드를 넣어서 찾는다. 1번, 2번. 자, 찾은 목록 중에 필요 없는 거는 버린다. 그 다음에 3번, 남아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목별로 자료 정리를 해야 된다입니다. 자, 수집한 원고는 수집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1번, 2번 버리고 3번은 두고 4번도 두고 이거는 필요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버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필요한 것을 남겨두었잖아요. 그러면 이 필요한 것들은 내가 읽으면서 정리해 두어야 됩니다. 근데 읽고 그냥 끝내버리지 말고 읽으면서 내용 정리를 해둬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두 번 일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나중에 내가 내 보고서를 쓸 때 이거 배은석 선생님의 논문에서 나왔던 건데 인용해야 되겠네. 그런데 이때 정리해 두지 않으면 다시 또 내가 배은석 선생님의 이 논문을 다시 또 찾아야 돼요. 이거 몇 쪽에 있었더라? 어떤 내용이더라?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내가 읽어야 해서 수집한 자료는 읽으면서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참고 자료별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정리하는 것보다는 내용을 나누어서 항목별로 정리해라. 이때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가 쓰려고 하는 보고서에 마지막에 내가 결론 부분에다가 한식 세계화의 방향성을 좀 쓰려고 했어. 그러면 한식 세계화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 논문에서 이런 얘기도 하고 있었지 라고 참고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한 번에 참고할 수 있게 내용 정리를 해두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냥 읽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하면서 해라. 그래서 예전에 정말 연세가 많으신 그 교수님들 보면 이게 이제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았던 저희보다 더 윗세대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었다가 나중에 필요한 부분 인용하거나 내용 참고하거나 그러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컴퓨터 그렇게 카드별을 만들 필요는 없이 컴퓨터로 이렇게 조금 정리해서 입력해 두면 나중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레포트를 쓸 때
이거는 배은석 선생님 2010년 논문, 이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지.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서 인용할 거 인용하고 표현할 거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집한 자료를 그냥 1번, 2번, 3번 가나다라로 해놓지 말고 내용별로 나누어서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어라. 그리고 반드시 빠뜨리지 말아야 될 거 뭐냐 그러면 쪽수입니다. 쪽수. 자, 쪽수 페이지를 항상 옆에다가 같이 적어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인용할 때 뒤에서 이제 3번에서 학술적 글쓰기에서 인용의 방법이 나오겠지만 인용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인용하면 반드시 이건 어디서 인용한 겁니다 라는 출처를 밝혀줘야 되거든요. 출처를 밝힐 때 마지막에 이건 배은석 선생님의 2010년 논문 339쪽에 있는 겁니다 라고 쪽수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쪽수를 써놓지 않으면 이건 몇 쪽에 있었지? 다시 뒤적거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이렇게 이런 사항들로 정리를 해두면 좋다. 미리 정리를 해두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주제를 정하고 나면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자료 수집하는 거다. 자료 수집이 꼼꼼하게 잘 돼 있어야 내용을 풍부하게 쓸 수 있다. 5장 10장을 쓸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자료를 수집할 때 먼저 핵심어를 활용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 필요 없는 거 버리고 그리고 나서 읽으면서 항목별로 정리해 두어라.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나는 한 장 쓰면 쓸 게 없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 과정 반드시 거치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고 나면 세 번째 우리가 돼야 될 게 개요 작성이었죠. 그죠? 자, 개요를 작성해야 구조가 튼튼하게 만들어집니다. 제가 앞에서 나는 글을 많이 10장까지도 쓸 수 있는데 쓰고 나서 내가 읽어봐도 중구난방이에요. 왔다 갔다 해요. 쓴 거 또 쓰고 있어요. 아니면 필요 없는 게 이런 게 막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학생들의 경우는 개요 작성을 정확하게 해라 라고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쓰지 않으려면 개요를 잘 작성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개요 작성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우리가 글을 쓰는 것을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글쓰기 교재를 보면 집을 짓는 과정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에서 아까 두 번째 자료 수집 과정은 제가 타일을 사거나 목재를 사거나 이 자료를 가져오는 과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개요 작성은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뼈대를 세우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둥을 세워서 집의 뼈대를 구조를 세우는 일, 이게 바로 글에서의 개요 작성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개요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세울 수 있어요. 자, 3단 구성, 4단 구성, 5단 구성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자, 3단 구성은 서론, 본론, 결론, 그 다음에 4단 구성은 기승전결, 5단 구성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구조, 여러분들이 쓰면 좋다라고 하는 구조는 3단계 구성일 겁니다. 중간고사 때 그 비평문 쓴다고 얘기했잖아요. 비평문에서도 3단계 구성, 3단 구성을 제가 쓰라고 할 거고 나중에 보고서 쓸 때도 3단 구성을 쓰라고 할 겁니다. 가장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이거를 쓰면 좋아요. 물론 4단 구성을 쓸 수도 있고 5단 구성을 쓸 수도 있지만 5단 구성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어디에서 많이 봤어요? 소설에서 많이 봤죠? 네. 기승전결은 아마 시를 배울 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우리가 대학에서 써야 할 많은 글의 구조는 이 3단 구성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3단 구성으로 많은 글을 쓴다라고 생각해 놓기 바라고 자, 3단 구성으로 쓴다라고 했을 때 개요가 왜 필요하냐? 왜 쓸데없이 그냥 쓰게 하지 개요를 작성하게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개요 작성의 필요성을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주제를 제대로 전달할 방법을 고안해내는 과정이 바로 개요 작성의 과정이다. 그래서 글쓰기에 대한 나의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주제로 글을 쓰면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쓸 건데 이 자료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서론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치하고 본론은 크게 세 개의 장으로 나눠서 쓸 건데 본론 첫 번째는 어떤 거 쓰고 두 번째는 어떤 거 쓰고 세 번째는 어떤 거 쓰겠다. 그 다음에 결론에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마무리해야지 이렇게 전략을 짜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잘 짜여져야 굉장히 체계적인 글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글을 쓸 때 훨씬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살을 붙이면 되니까.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학에서 이 개요를 작성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대학의 보고서는 대부분 설득력, 논리력을 요구하는 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쓰기 전에 개요를 작성하면 훨씬 좋은 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특히 레포트나 소논문이나 졸업 논문의 경우에 이렇게 개요를 먼저 작성해 놓고 쓰면 아주 체계적이고 설득력과 논리적인 글이 살이 붙여지면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요 작성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건 교재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제가 여기에 개요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조금 더 덧붙였어요. 자, 덧붙였는데 이건 뭐냐 그러면 개요가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요를 작성할 때 나의 개요가 내 글에서 이런 역할을 하도록 개요를 만들면 좋은 개요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개요가 좋은 개요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개요의 역할은 내가 쓰는 글의 내용의 비중과 균형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개요를 작성할 때 좋은 개요를 작성하려면 내 글의 서론, 본론, 결론에서 균형을 유지하도록 개요를 잘 작성해 줘야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개요를 하나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주제를 이렇게 잡고 이제 개요를 짰어요. 그러면 여기가 서론이고, 자, 그 다음에 결론이죠. 자, 본론이 2번, 3번, 4번에 해당합니다. 자, 본론을 하나, 둘, 세 개의 장으로 짰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2장, 여기 이제 본론의 시작 부분이니까 이 정도인데, 자, 3장과 4장이 굉장히 균형이 잘 맞춰져 있죠. 만약에 3, 한식 세계와의 현황, 그래서 3.1, 3.2, 3.3인데 4, 한식 세계와의 방향 4.1 하나만 있다. 그러면 균형이 잘 맞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개요에서부터 내용 균형이 안 맞게 개요가 짜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쓰기 전에 개요에서부터 균형을 맞추어서 4번도 4.1, 4.2, 4.3 이렇게 좀 맞춰주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균형적인 개요를 먼저 작성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내 글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개요를 짜라. 두 번째, 주요 내용과 누락을 방지하게 해준다. 개요가.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내 개요를, 좋은 개요를 짜려면 주요 내용과 누락이 방지되지 않은 개요를 짜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잘못하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개요 작성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내가 주제를 A와 B를 쓰겠다 이렇게 썼어요. 주제를. 어떤 현황을 분석해서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주제를 잡았어요. 근데 자, 서론 나오겠죠? 본론을 썼어요. 본론을 두 개를 썼어요. 본론을 2번, 3번, 4번을 썼어. 자, 근데 이 2번, 3번, 4번이 전체 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A에 대한 얘기만 썼어요. 그 다음에 5번 바로 결론이 나와. 그러면 내가 주제를 크게 두 개 잡았잖아요. 근데 지금 두 개를 잡았는데 본론에서 이 주제 두 개가 충분히 다 나와야 되는데 B는 완전히 누락된 거잖아요. 그리고 B가 누락되면서 균형도 맞지 않아. 그래서 이건 잘못된 개요죠. 이렇게 잘못된 개요를 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개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요를 짜고 나서 내 주제를 다시 한번 보고 내 주제가 균형적으로 빠지지 않고 잘 드러나게 내가 개요를 짰나? 이거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개요가. 그래서 이런 개요를 짜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첨가하거나 수정할 때 일관성을 유지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주제를 만약에 개요를 잘 짜서 여기다 살을 붙이면서 글을 썼어요. 근데 글을 쓰다 보면 이제 우리가 자료를 10개를 모았잖아요. 근데 글을 쓰다 보면 그 10개 자료 중에 2개를 버려야 되는데 아까워서 어딘가에 또 추가를 했어요. 근데 추가를 하고 보니까 이게 주제하고 안 맞아. 이게 일관성이 없어.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내용을 전개하기에 가능하게 해줘요. 그래서 개요를 먼저 짜게 되면 그 개요에 맞춰서 뼈대를 집어넣어서 글로 뼈대에 살을 붙이는 문장을 작성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글을 쓰는데 훨씬 쉽게 글을 쓰게 해준다.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써야 될지, 첫 문장을 어떻게 써야 될지 정말 난감하다라고 생각할 때 개요를 짜면
훨씬 더 개요 짠 후에 글을 쓰기가 쉽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요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개요를 짜야 그래야 좋은 개요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개요를 작성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개요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개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우리 교재에서 개요 작성에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인드맵으로 생각을 정리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리된 생각을 상하 관계를 고려해서 순서를 정하라 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일단 봅시다. 마인드맵 알고 있죠? 이거 요즘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 마인드맵을 수업 시간에 많이 활용해서 여러분이 마인드맵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학생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읽고 분석하고 기억하는 모든 것을 마음속에 지도를 그리듯이 훈련하는 사고하는 훈련법을 우리가 마인드맵이라고 합니다. 이거 가장 간단한 마인드맵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에 대해서 내가 쓴다고 한다면 먼저 어떤 부분에 나눠서 쓸 수 있을 것인가, 거실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다시 또 큰 방은 또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것들로 나눠서 할 수 있을 거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훈련하는 건데, 자, 이거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이 마인드맵을 활용해서 내가 쓰려고 주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주제 정한 후에 우리가 뭐 했어요? 자료 모았죠. 그 모아진 자료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머릿속으로 정리하라라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래서 자, 이거 다시 그림을 제가 이거 그림 그리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근데 약간 너무 바보같이 그렸나 봐요. 조금 더 편하게 그리는 방법이 있을 텐데. 자, 일단 아까 제가 한식의 세계화에 대해서 주제를 한식의 세계화 및 어쩌고저쩌고로 주제를 구체화했다라고 한다면 먼저 한식의 세계화에 대해서 쓸 거면 먼저 어떻게 쓸 수 있을 건가? 한식 세계화의 의미도 써볼 수 있을 거야. 한식 세계화의 현황도 써볼 수 있을 거야. 한식 세계화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써볼 수 있을 거야. 한식 세계화의 현황에 대해서 쓴다면 국가별로도 쓸 수 있을 거고, 음식별로도 쓸 수 있을 거고, 기업별로도 쓸 수 있을 거고, 개인의 진출 현황도 알아볼 수 있겠지. 발전 방안에 의해서 쓴다면 누구에 의해 발전 방안을 세울 거냐, 무엇을 세울 거냐, 어떻게 세울 거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점점 생각의 가지를 나누어서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별이라고 한다면 어느 국가에 대해서 써볼 수 있을까? 지금 한식이 가장 많이 나가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미국이라면 미국과 그 다음에 중국도 많이 나가 있대. 일본도 그렇대. 그 외 나라들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어. 음식별로 한다면 그 중에 가장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불고기나 비빔밥인데, 불고기 비빔밥 이거 미국은 아니겠네요. 그죠? 이건 잘못 들어갔네. 미국이 아니라 그 외입니다. 그 외. 이거 네. 그 외에 요즘 한식으로 많이 알려진 게 뭐가 있을까요? 코리안 바비큐라고 하는 삼겹살?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던데요. 뭐 삼겹살 이런 걸 해볼 수도 있겠죠. 기업으로 본다면 본죽이나 비비고나 또는 뭐 BBQ? 네, 외국 많이 나가 있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해볼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의 지도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려진 그림을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자, 순서를 정하는데 내 글에 서론, 본론, 결론에 서론에서는 어떤 순서대로 무엇을 쓰고, 본론에서는 어떤 순서대로 무엇을 쓰고, 결론에서는 어떤 순서대로 무엇을 쓸까를 결정하면 이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 개요가 될 텐데, 그때 유의해야 될 게 뭐냐? 상하 관계를 고려하라 라는 겁니다. 자, 이거 고려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을 무지무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나중에 기말보고서 쓸 때 1차 과제물로 주제 잡고 주제문 쓰고 그 다음에 개요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이렇게 할 텐데, 1타 과제물을 보면 개요 작성에서 많은 오류가 뭐냐 그러면 이 상하관계가 고려되지 않는 겁니다. 자, 정리된 내용을 기준을 정해서 층위별로 항목을 정리함. 그래서 상위 층위와 하위 층위가 섞이지 않도록 해라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좀
너무 간단해서 여러분들이 누가 저렇게 써요?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자, 1번, 그러면, 자, 1번, 과일, 1번의 과일을, 내가 1번 항목에서 과일을 쓰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2번 항목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과일 다음에 채소 나와야겠죠? 자, 채소, 2번 항목에서는 채소를 쓰겠다. 그 다음에 3번 항목에서는 생선을 쓰겠다. 이렇게 나와야겠죠. 근데 3번 항목에서 갑자기 사과를 쓰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 층위가 안 맞죠. 자, 1번과 큰 1번, 큰 2번, 큰 3번이 층위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큰 1번은 과일, 큰 2번은 채소, 큰 3번은 사과. 자, 이 사과는 어디로 가야 돼요? 과일 아래 층위로 가야 되죠. 1.1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1.1 사과, 1.2 바나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맞는 층위들을 매우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짜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저렇게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학술적 글쓰기를 하게 되면 좀 어려운 개념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층위가 섞이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거 꼭 확인해야 됩니다. 층위별로 맞추어서 순서를 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배열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만약에 원인과 해결 방안으로 한다면 원인 먼저, 그 다음에 해결 방안.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한다면 현황 먼저, 앞으로의 과제. 문제점 파악과 해결 방안으로 한다면 문제점이 먼저, 해결 방안. 이렇게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항목별로 배열을 해야, 그래야 읽는 사람도 머릿속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순서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더 쉽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보면, 자, 앞에서 지금 우리가 자, 한식의 세계화에 대해서 내가 쓸 거야. 그랬을 때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렸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보면서 필요 없는 거는 버려야겠죠. 자, 만약에 필요 없는 게 버릴 게 없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순서로 쓸 건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주제가 한식 세계화의 현황과 발전 방안이라고 한다면, 자, A와 B를 쓴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내가 이것과 B를 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론에 A와 B가 충분히 드러나요. 충분히. 자, 그러니까 여기 서론, 그 다음에 결론 썼어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이 지금 본론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근데 2번 본론에 들어가는 데에서 한식 세계화의 의미는 어떻고 가치는 이러하다라는 것을 먼저 앞에서 좀 쓰고, 그런 후에 한식 세계화에 그렇다면, 이렇게 의미가 크다면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떠한가? 그래서 여기 A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다음에 4번 B, 그렇다면 한식 세계화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발전 방안에 대해서 써야겠다. 이렇게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식 세계화의 현황도 국가별, 음식별, 주관자별 이렇게 먼저 지금 큰 단위들이 다 지금 층위가 맞죠? 여기도 기본 방향, 구체적인 방향, 지원 방향, 이건 조금 약간 애매한데, 자, 이렇게 층위들을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서 다시 국가별 미국, 중국, 일본, 그 외 이렇게 맞추고 있죠. 여기가 3.1이 국가별, 3.2가 음식별, 3.3이 불고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층위에 맞춰서 현황과 방안을 살펴보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그러면 그 개요가 작성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개요를 설명을 했는데 제가 참고로 몇 개를 더 덧붙였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예로 나와 있는 이게 약간 졸업 논문의 주제와 이 개요에 그러니까 소논문에 해당하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보고서를 쓸 때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줄여서 해도 괜찮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비빔밥 하나만 가지고 해도 되고, 불고기 하나 또는 요즘 뜨고 있는 삼겹살 하나만 가지고 해도 됩니다. 또는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요즘에 동남아 쪽에서 그렇다, 또는 유럽에서 그렇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주제를 좀 더 좁혀서 가도 괜찮아요. 교재에서 좀 크게 잡힌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여기를 소개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저랑 개인적으로 면담할 때, 개인적인 면담할 때까지는 이 상황이 괜찮아져야 될 텐데요. 괜찮아지겠죠? 괜찮아질 거라고
믿어야겠네요. 자,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이제 중간고사 이후로 저랑 이 보고서 그 소논문 쓰는 거를 저랑 30분씩 개별적으로 면담하게 될 텐데, 그때 면담할 때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가져왔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해라 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넓게 보고서 주제로는 상당히 좀 넓게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넓게 잡힌 거라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으나 여러분이 실제로 잡을 때는 이거보다 더 좁게 잡아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음식 하나 또는 지역 하나 또는 여기 기업 하나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잡아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하기 바라고, 여기에 제가 덧붙여서 더 참고사항으로 넣어둔 건 뭐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잡았을 때 제가 앞에서 개요를 잡을 때, 자, 여기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항목별로 배열을 순서 정하면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기도 지금 보면 현황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본론의 순서를 어떤 식으로, 어차피 서론과 결론은 맨 앞에, 결론은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이 순서는 변하지 않는데, 본론에서 내용을 어떻게 순서를 배치할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인과관계입니다. 자, 내가 어떤 것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나서 그 원인 분석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는 순서대로 쓰려고 한다 그러면 앞에서 본 것처럼 그러니까 원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과가 그 다음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자, 이 학생이 주제문을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손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주제문을 잡았어요. 주제문이 뭐였을 것 같아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발생과 그로 인한 결과, 뭐 이게 이제 개별적인 주제겠죠. 자, 그러면 서론 쓰고 그 다음에 결론 썼습니다. 자, 2번과 3번이 본론에 해당하는 거죠. 자, 본론. 자, 본론은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서론, 본론, 결론의 3단 구성으로 쓰라라고 얘기했는데, 본론이라는 단어를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써야 하는 보고서나 아니면 소논문은 학술적 글에서 가장 짧은 글이에요. 굉장히 짧은 글이기 때문에 그 본론이라는 단어를 굳이 쓸 필요 없고, 그러니까 노출할 필요 없고, 본론을 이 2개 또는 3개,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는 하나, 둘, 3개를 썼죠. 하나, 둘, 3개 또는 2개, 4개. 더 이상 많아지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2개나 3개 정도로 장을 잡아주면 여기가 본론에 해당한다라고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하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본론의 내용을 어떻게 순서대로 배치할 거냐 그러면, 인과관계에 의한 거라면, 자, 원인이 먼저 그 다음에 결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발생 원인을 먼저 분석하고 개인정보 유출의 결과를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 자, 여기도 보면 아까 제가 앞에서 그 개요를 쓸 때 개요의 역할 중에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 자, 개요의 여기 균형이 유지되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균형이 유지되도록 개요를 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여기도 보면 지금 본론을 크게 2개의 장으로 잡았고, 발생 원인을 3가지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결과도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균형적이죠. 그죠? 이게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원인을 5가지를 했는데 그 결과를 1가지만 제시한다. 그러면 이거는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게 발생 원인과 만약에 결과 해결 방안을 여기다 더 추가적으로 했다. 그럴 경우도 역시 발생 원인이 3가지다면 이 3가지에 관한 그 해결 방안을 같이 제시해 주는 게 좋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고려해서 순서를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발생 원인을 살펴봤더니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과 기업 내부의 도덕성 해이와 외부 세력의 해킹, 이 3가지를 얘기했다 그러면 결과도 여기에 맞춰서 순서대로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내가 해결 방식을
이야기하는 그런 주제를 잡았다라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자, 처음에 서론, 마지막 결론 이거는 순서가 변하지 않고 자, 이 학생도 두 개의 본론을 잡았습니다. 여기 세 개가 들어가도 돼요. 4번. 자, 두 개의 본론을 잡았는데 두 개, 첫 번째를 문제점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대안 방식, 해결 방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문을 어떻게 잡았냐 그러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가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라는 의도로 이 글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문제점을 세 개로 잡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런 거다. 두 번째가 시스템이 미비하다. 세 번째가 정부가 소극적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안도 역시 순서대로 이거 그러니까 시스템 개발해 줘야 돼. 그 다음에 기업에서도 관리 감독이 필요해. 그리고 정부도 이렇게 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돼. 자, 이렇게 순서를 맞추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죠. 그러면 매우 체계적인 구조를 가진 글이 나오게 될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점에서 정부에 이런 거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대안에서 만약 이게 빠진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좋지 않죠. 여기서 이거 문제가 많다고 해놓고 여기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역시 좋은 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체계적으로 짜주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쳤어요. 그래서 개요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주에 글쓰기 과정에서 제가 처음에 글쓰기 과정은 이런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 보통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뭐 저도 가끔 그렇고요. 안 되고 이 과정이 선행 과정으로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두 번째 주에는 이 선행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선정하고 자료 수집하고 개요 작성해라. 그래야 매우 체계적이고 내용이 풍부하고 그리고 해결책 같은 것도 잘 제시하는 글이 될 거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다음 그러니까 세 번째 주에 실제로 초고 작성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 자, 여기까지 과정 중에 제가 아까 중간에 퀴즈 하나 얘기했었죠. 그죠? 자, 퀴즈 이거 연습으로 나온 거 넓은 주제를 좁은 주제로 만들어 보자. 자, 이거 제가 성형을 주면 구체화해서 주제와 주제문을 잡는 게 이게 하나 퀴즈였고요. 또 하나 나갑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개요 작성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 개요 작성에 관한 겁니다. 자, 여기 과제라고 해놓은 이 마지막 걸 보세요. 자, 여기 지금 제가 제시한 이 개요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개요를 수정해서 작성해 올리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파일 하나를 만드세요. 자, 파일 하나를 만들어서 첫째 주 과제 파일이라고 과제에 제출하면 됩니다. 아, 둘째 주네요. 자, 둘째 주 과제 파일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자, 이 학생이 주제를 해안지역 환경오염 방지로 잡았습니다. 주제도 개요뿐만 아니라 주제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네요. 그래서 서론과 본론을 3개 장으로 하고 결론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는 해안지역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쓸 거야. 본론은 크게 3개로 잡았는데 첫 번째는 환경오염이 요소가 뭐냐, 그 다음에 원인이 뭐냐, 그리고 여기 오염 방지를 얘기했으니까 오염 방지를 위한 방안이 뭐냐. 자, 이거를 크게 3개를 쓸 거야.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 이걸 노력을 촉구하면서 끝낼 거야 라고 잡았습니다. 잘 잡았어요. 이 정도라고 해도 잘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에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강의했었잖아요. 그죠? 주제에서부터 자, 지금 여기 개요까지 강의를 했는데 자세히 보면 필요 없는 것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것도 안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자, 문제점은 뭐다? 그리고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서 새롭게 개요를 잡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1번 문제점 써야겠죠? 그죠?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그 다음에 2번 수정 개요. 자, 이렇게 해서 개요를 수정해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2주차 수업이 끝나게 될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과제 무슨 퀴즈도 하라 그러고 과제도 내라 그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우리가 이 수업은 제가 처음에 수업 안내할 때 계속해서 연습시키는 거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개강에서 강의실에 있다면 사실 이것보다 더 한 2배 많게 수업 시간에 제가 시간을 주면서 지금부터 이거를 이렇게 고쳐봐라. 주제를 구체적으로 만들어봐라. 그리고 찾아봐라. 찾은 것 중에서 필요 없는 건 어떤 거냐. 그리고 아까 마인드맵 그려봐라. 그 그려진 마인드맵으로 이 개요를 작성해봐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차피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과제라는 이름으로 나가서 왜 이렇게 과제가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지금 우리 수업 시간에 원래부터 했던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원래는 사실은 조를 만들어서 하는 건데 그건 좀 아쉽네요. 혼자서 해야 되니까. 조원들끼리 서로 뭔가 이야기를 해보면서 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집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원래 수업 시간에 했던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귀찮아하지 말고 잘 정리해서 이거는 과제에다가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볼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 그러니까 세 번째 주에 초고 작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고 작성에서 우리 교재는 시작과 연결된 마무리라고 해서 조금 간단하게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부분도 역시 조금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역시 여러분들이 실제로 단락도 써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여기에서도 몇 가지 과제물 여러분들이 실제로 글쓰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과제로 나가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았죠? 글쓰기는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연습해 봐야 될 내용. 이런 거는 내가 몰랐네?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실제로 연습을 끊임없이 해봐야 됩니다. 글쓰기는. 그래서 여기까지 개요 연습하는 것까지 하고 어렵진 않았을 거니까 제가 가벼운 마음으로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고요. 다음 주 그러니까 세 번째 주 동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